끔찍한 상황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우리 주변의 식물들이 매일같이 이와 똑같은 역설 속에서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숨 쉴 때마다 들이마시는 이 공기, 그 흔하디 흔한 공기의 무려 78%가 질소잖아요. 그런데도 식물들은 항상 질소에 굶주려 있죠. 오늘은 이 모순적인 상황을 파헤쳐보는 심층 탐구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공기 중엔 질소가 넘쳐나는데 식물은 왜 굶주리는지, 그리고 생물학적 질소 고정 메커니즘부터 환경 오염 문제까지 오늘 다뤄볼 자료들을 바탕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게 단순히 식물이 흙에서 밥을 먹는다 이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분자 단위의 미시세계에서 벌어지는 고도의 외교전이자 아주 정밀한 첨단 화학 공장에 가깝습니다. 대기 중의 질소가 왜 그렇게 얻기 힘든 건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질소가 그냥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는 기체가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두 개의 질소 원자가 아주 강력한 삼중 결합으로 단단하게 묶여 있는 이질소 가스 형태거든요. 이게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화학 결합 중 하나입니다. 번개가 쳐서 수만 도의 열이 발생하거나 화산 폭발 정도의 에너지가 있어야 겨우 끊어지는 거죠. 세상에, 화산 폭발이요. 그럼 식물 입장에서는 눈앞에 산더미처럼 통조림이 쌓여 있는데 그걸 열 수 있는 캔따개가 아예 없는 셈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이 통조림을 열기 위해 자연계의 유일한 캔따개, 즉 리조비움이라는 특정 미생물과 목숨을 건 거래를 시작합니다. 드디어 리조디움이 등장하네요. 자, 그럼 흙 속에 수만 종의 박테리아가 득실거릴 텐데 식물은 어떻게 딱 그 리조비움만 콕 집어서 초대하는 건가요? 아주 정교한 화학적 암호를 주고받습니다. 식물이 질소가 부족하다 싶으면 뿌리에서 플라보노이드하는 특정 화합물을 주변 흙으로 쫙 분비해요. 일종의 조명탄이자 구조 요청인 거죠. 오, 흙 속으로 조명탄을 쏘아 올린다. 네네. 그러면 수많은 미생물 중에 오직 이 플라보노이드의 화학 구조를 인식할 수 있는 리조비움만 반응을 합니다. 세균 내부에 있는 노드 D라는 단백질 스위치가 탁 켜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센서가 켜진 리조비움이 식물 쪽으로 막 헤엄쳐 가는 건가요? 헤엄쳐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응답의 표시로 노드 인자라는 신호 물질을 만들어서 식물한테 다시 보냅니다. 재미있는 건 이 노드 인자가 뿌리털에 닿는 순간이에요.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요? 뿌리털 끝부분이 360도로 확 말려 들어가는 커링 현상이 발생합니다. 마치 손가락으로 뭔가를 꽉 움켜주는 것처럼요. 식물이 세균을 물리적으로 포획하는 거죠. 와, 식물 뿌리가 살아 움직여서 박테리아를 확 끌어안는 거네요. 근데 제가 자료 보면서 여기서 진짜 이해가 안 갔던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식물이 세균을 가둔 다음에 자기 세포벽을 안으로 함몰시켜서 감염사라는 터널을 내어주잖아요. 거기까지는 이해했는데 이때 식물이 일산화질소랑 활성산소를 뿜어낸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잠깐만요. 활성산소는 외부 병원균 태워 죽일 때 쓰는 치명적인 무기 아닙니까? 아주 날카로우십니다. 맞아요. 원래대로라면 식물이 병원균 들어올 때 대량의 활성산소를 부어서 감염된 부위를 통째로 괴사시켜버리거든요. 과민성 반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지금 방어막을 허물고 길을 열어주면서 왜 갑자기 폭탄을 터뜨리는 거죠? 그게 참 기가 막힌 부분인데요. 리조비움이 들어올 때는 이 미량의 일산화질소와 활성산소가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식물 내부의 면역 시스템을 꺼버리는 신호전달 물질로 작용합니다. 면역 억제제 역할을 하는 거죠. 면역력을 끈다고요? 아니 그거 너무 위험한 도박 아닙니까? 그 틈에 진짜 병원균들이 우르르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렇죠. 엄청난 리스크죠. 그래서 식물도 이걸 아주 국소적으로 진짜 짧은 시간 동안만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리조비움도 맨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리조비움도 뭔가 방어막이 있군요. 네, 세균 표면에서 엑소폴리사카라이드라는 아주 끈적끈적한 다당류 점액질을 분비합니다. 이게 혹시 모를 식물의 공격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그 좁은 터널을 미끄러지듯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완벽한 윤활유가 됩니다. 와, 진짜 미쳤네요. 적을 죽이는 무기를 면역 억제제로 쓰고 들어오는 쪽은 점액질 방패를 들고 미끄러져 들어온다. 이거 완전 첩보영화 뺨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방적인 침입이 아니라 생존을 건 고도의 조율인 거죠. 그렇게 침투한 세균은 세포 깊숙한 곳에서 박테로이드라는 형태로 변신해서 드디어 질소 공장을 가동합니다. 그 질소 분해 효소가 드디어 일을 시작하는 거군요. 질소 3중 결합을 박살내는 그 엄청난 기계요. 네, 그 효소가 철 단백질과 몰리브덴 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물리법칙에 맞먹는 힘으로 전자를 밀어넣어서 질소를 쪼개버립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 대목이 진짜 아이러니했는데요. 산소가 문제라고 했죠, 아마. 그렇습니다. 철 성분들이 산소랑 만나면 즉각적으로 산화돼서 고철덩어리가 돼버려요. 효소가 영고 파괴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효소가 질소 하나 쪼개는데 무려 16개의 ATP 에너지를 쓴다는 겁니다. 16개요. 세포 입장에선 엄청난 전력 소모잖아요. 세균이 그만한 에너지를 내려면 호흡을 해야 하고 호흡을 하려면 산소가 필수적인데 바로 그겁니다. 아니 숨을 쉬려면 산소가 필요한데 산소가 들어오면 공장이 박살나고 반대로 산소를 막으면 발전기가 꺼져서 공장이 멈추고 완전 진퇴양난이네요. 그 모순을 완벽하게 해결한 게 바로 식물의 걸작, 레그 헤모글로빈입니다. 인간 피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랑 똑같아서 뿌리옥을 잘라보면 진짜 피처럼 붉은색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 보면서 이 레그 헤모글로빈을 최고급 VIP 클럽의 유능한 기도 같다고 생각했어요. 오, 기도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셨죠? 그러니까 클럽 안에서는 지금 질소 분해 효소가 산소 닿으면 깨지는 아주 예민한 파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 밖에는 산소들이 막 몰려오고요. 이때 이 유능한 기도가 나타나서 깽판칠 과도한 산소들은 다 붙잡아 묶어두고 발전기도를 최소한의 VIP 산소만 아주 미세하게 입장시켜주는 거죠. 이거 완전 궁극의 통제력 아닙니까? 하하, 정말 찰떡 같은 비유네요. 이 통제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흙 속에서 혼자 사는 아조토박터 같은 미생물은 이런 보호막이 없거든요. 그래서 산소 들어오면 그걸 없애려고 숨을 미친 듯이 헐떡여서 다 태워버립니다. 헐, 에너지를 그냥 낭비하는 거네요. 생존하려고? 네, 엄청나게 무식한 방법이죠. 반면에 콩과 식물과 리조비움은 이 우아한 레그 헤모글로빈 필터 덕분에 에너지 낭비 없이 완벽한 효율을 뽑아냅니다. 심지어 수소 분해 효소 돌려서 새어나가는 전자까지 다시 재활용하니까요. 와, 낭비 제로 시스템. 그렇게 온갖 역경 뚫고 드디어 질소결합계에서 암모늄 이온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식물은 배불리 먹고 쑥쑥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산 넘어 산입니다. 방금 만들어진 그 암모늄, 그게 식물한테는 치명적인 독이거든요. 네. 아니 먹으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만들었는데 그게 독이라고요? 네. 암모늄이 양전하를 띠고 있어서 세포에 쌓이면 이온 균형, 즉 전기화학적 구배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식물 에너지 대사 근간을 흔드는 세포 독소가 되는 거죠. 아니 굶어 죽기 싫어서 미생물 들였더니 이제는 자기 몸에 독극물을 쌓고 있는 거네요. 그럼 이 맹독성 폐기물을 무해하게 만들어야 살아남을 텐데?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GS-GOJT 회로입니다. 이름이 좀 복잡하죠? 네, GS 고겟.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쉽게 말해서 독성 물질을 안전한 용기에 밀봉해서 실무 있게 가공하는 공정입니다. 먼저 GS, 즉 글루타민 합성 효소가 나서는데요. 막대한 에너지를 써서 이 독성 암모늄을 기존에 있던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 용기에 강제로 우겨 넣습니다. 아, 폐기물을 특수 용기에 꽉 밀어넣고 뚜껑을 닫아버리는 거군요. 네, 그렇게 암모늄이 밀봉되면 글루타민이라는 화합물로 바뀝니다. 일단 독성은 은폐됐죠. 근데 이대로는 못 써요. 그래서 두 번째, GOJT라는 효소가 나타나서 이 글루타민에 붙은 질소를 아주 정교하게 뚝 떼어냅니다. 잠깐만요. 밀봉해 놓고 그걸 다시 떼어낸다고요? 떼어내서 어떡하죠? 그걸 세포에 굴러다니던 탄소뼈대에 탁 붙여줍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처음 독성 가를 때 썼던 1개의 글루탐산이 정확히 2개의 글루탐산으로 증식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와, 대박! 1개를 투자해서 2개를 얻었다고요? 무슨 자가 증식하는 기적의 컨베이어 벨트네요? 그럼 늘어난 2개는 어디로 갑니까? 한 개는 다시 컨베이어 벨트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음 암모늄 잡을 준비를 하고요. 새로 생긴 나머지 한 개가 드디어 식물 전신으로 퍼져나가서 단백질을 만드는 진짜 생명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와, 우리가 매일 먹는 두부, 콩 이런 식물성 단백질이 결국 그 맹독성 암모늄의 독성 제거 과정에서 탄생했다는 게 진짜 경이롭습니다. 더 심오하면요, 이게 단백질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데닌, 구아닌 같은 DNA랑 RNA의 뼈대 조립도 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생명체의 설계도 자체가 이 작은 대사의 교차로에서 출발하는 셈이죠. 와, 진짜 완벽하고 감동적인 서사네요. 생명의 설계도라니.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문득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네, 말씀하시죠. 모든 식물이 리조비움이랑 공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벼나 밀, 옥수수 같은 애들은 이런 혜택 못 받을 텐데 걔네들은 그 까다로운 질소를 흙에서 어떻게 얻습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공생 능력이 없는 일반 식물들은 흙 속에 이미 있는 질산염 율케를 뿌리로 흡수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흡수 과정부터 엄청난 장벽에 부딪혀요. 장벽이요? 어떤 장벽이죠? 흙을 구성하는 미세 입자들이 표면에 음전하를 띠거든요. 근데 질산염도 음전하를 띤 이온이에요. 아, 자석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것처럼 흙이 질산염을 막 밀어내겠네요? 정확합니다. 흙에 착 달라붙어 있지를 못하니까 물에 너무 쉽게 녹아버립니다. 식물 입장에선 물 마실 때 같이 후루룩 마실 수 있어서 편하긴 한데 이게 몸 안에 들어오면 또 다른 지옥이 펼쳐지죠. 아니, 쉽게 흡수했는데 왜 또 지옥입니까? 아깐 암모늄이 독이라더니 이번엔 질산염 형체라서 그런가요? 맞아요. 식물이 아미노산 만들려면 무조건 암모늄 형태여야 하거든요. 질산염은 산소가 3개나 붙은 고도로 산화된 녀석이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다시 환원시켜야 하는데 여기서 엄청난 전기가 소모됩니다. 아, 쓸모없는 걸 다시 암모늄으로 뜯어 고쳐야 하는군요. 네, 광합성으로 힘들게 만든 고에너지 전자를 6개나 끌어와서 아질산염에 때려 박습니다. 전자로 구조를 붕괴시켜서 억지로 암모늄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아까 말한 그 GS 지옥의 퇴로에 태울 수 있으니까요. 와, 흙 속에 있는 질산염 먹는 거 흡수는 쉬워 보여도 몸 안에서 전기 팍팍 써가며 해독하고 환원해야 되는 엄청 피곤한 과정이네요. 네, 식물 입장에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죠. 근데 전문가님, 아까 흙이랑 질산염이 서로 밀어내서 잘 안 붙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자연 상태면 밸런스가 맞겠지만 인간이 수확량 늘리려고 비료를 막 무자비하게 쏟아부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심각한 환경 문제가 터집니다. 흙이 밀어내니까 비가 오거나 농업용수 되면 비료 성분이 땅에 안 머무르고 그냥 씻겨 내려가요. 이걸 용탈이라고 하거든요. 강이나 호수로 그냥 다 흘러 들어가는 거네요. 네, 수질을 심각하게 오염시키죠. 더 무서운 건 이게 식수원으로 들어가서 인체에 흡수되면 영유아의 헤모글로빈이랑 결합해서 산소 운반을 막아버립니다. 그 유명한 청색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흑설지우겠다고 뿌린 비료가 강물로 다 빠져나가서 아이들 생명까지 위협한다니 진짜 끔찍하네요. 근데 제가 자료 읽어보니까 물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기체로 빠져나가는 게 훨씬 더 절망적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땅에 물이 차서 산소가 부족해지는 혐기성 상태가 되면 흙 속에 있는 탈질 세균들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면 살기 위해서 산소 대신 흙에 널린 질산염을 써서 호흡을 해버립니다. 그 결과로 뿜어져 나오는 가스가 바로 아산화질소예요. 아산화질소요? 온실가스 하면 보통 이산화탄소나 메탄만 생각하잖아요. 이 녀석은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온실효과 지수를 보면 이산화탄소보다 무려 265배나 강력합니다. 대기 중에 한 번 나가면 평균 121년 동안 머물면서 열을 꽉 가두고요. 성층권 올라가서 오존층까지 파괴합니다. 265배요? 와, 세상에. 더 충격적인 건 전 세계 인위적인 아산화질소 배출량의 75%가 농경지 토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즉, 인류의 무분별한 질소 비료 살포가 원인이라는 게 통계로 명확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연은 그 수억 년에 걸쳐서 레그 헤모글로빈 같은 완벽한 통제 장치까지 만들어가며 질소 한 방울 안 낭비하게 세팅해뒀잖아요. 근데 인간이 수억 년 늘리겠다고 비료를 막 들이붓다가 결국 통제불능의 온실가스 공장을 만들어버린 거네요. 아니, 비료를 안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구 끓게 놔둘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다행히 학계에서도 미생물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결자 해지랄까요? 최근 연구에서 노스ZZ라는 새롭게 발견된 환경 민감형 유전자군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 유전자가 무슨 역할을 하는데요? 이 유전자를 가진 미생물 군집은 방금 말한 그 끔찍한 아산화질소를 먹어치우고 완전히 무례한 질소가스로 환원시켜버립니다. 아, 온실가스를 다시 원래의 공기 중 질소로 돌려놓는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토양 생태계를 잘 조절해서 이 미생물들 활동을 극대화하면 농경지를 온실가스 배출원이 아니라 강력한 흡수원, 즉 스펀지처럼 바꿀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축적되고 있어요. 와, 미생물이 일으킨 문제를 더 유능한 미생물 유전자로 치유한다니 과학의 반전이 참 대단하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이 흔한 대기 중 질소가 식물에게 얼마나 닿기 힘든 신기루였는지,
그리고 자연이 이걸 어떤 기적을 행하는지 쫙 따라가 봤습니다. 네, 뿌리에서 쏘아올린 조명탄부터 면역 시스템을 끄고 점액질 방패를 두른 리조비움의 침투, 그리고 레그 헤모글로빈이라는 유능한 기도의 산소 통제까지 정말 대단한 여정이죠. 맞아요. 그리고 맹독성 암모늄을 생명의 설교도로 바꾸는 GSGOG 같은 회로까지요. 하지만 동시에 인류의 무분별한 비료 사용이 수질을 오염시키고 이산화탄소보다 265배 독한 온실가스를 뿜어내고 있다는 서늘한 진실도 마주했습니다. 화학적 외교, 효소들의 정밀한 춤, 그리고 환경의 역습까지 이 모든 자료가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잎사귀 하나조차도 우주적 스케일의 에너지와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통제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부터 길가에 핀 흔한 토끼풀이나 콩과 식물을 보실 때마다요, 그 얇은 뿌리 아래에서 숨막히는 외교전과 최첨단 분자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 한 번쯤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정의 끝에서 여러분 머릿속을 맴돌 도발적인 상상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네, 어떤 상상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리조비움과 콩과 식물의 완벽한 협력 비밀을 완전히 해독해내면 어떨까요? 그래서 콩이 아니라 벼, 밀, 옥수수 같은 우리의 모든 주식 작물들이 스스로 질소를 빨아들이는 생체 공장을 갖도록 유전자를 재설계하는 겁니다. 와, 그렇게만 된다면 인류의 식량난과 아산화질소 온실가스 위기를 동시에 끝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궁극의 마스터키가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밟고 지나가는 발밑의 흙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의 DNA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이 경이로운 미시세계의 설계도가 지구의 미래를 구원할 열쇠일 수도 있다는 사실, 한 번쯤 깊게 상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